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경제부의 부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7월 8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를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스마트비즈 추진부의 최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뭐 여름 휴가 계획 좀 잡으셨나요? 뭐 아직까지는 최근에 아직까지 코로나 우려도 좀 여전히 네.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여름 계획 예. 휴가 계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지는 못하고 네. 있습니다. 다들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넘게 막 이틀째 이렇게 나오니까 이 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런 걱정들이 많은 시기인데 월스트리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짧게 브리핑을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3%, S&P 500은 0.3%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0.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1.1296%에 거래돼서 연 1.3% 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집계한 채용 공고는 920만 9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브리핑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테이퍼링은 언제? 힌트는 없었다입니다. 두 번째,滴滴 사태, 테슬라까지 불안. 세 번째, 미국서 구인은 넘치는데. 이렇게 3가지를 오늘의 월스트리트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이제 이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격파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테이퍼링은 언제? 힌트는 없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그 미국 연준이 이제 지난 6월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이제 공개를 했지요. 네. 근데 이게 지난달에 열렸던 그 FOMC에서 점도표를 공개하면서 2023년에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좀 놀랐었거든요. 조기 금리 인상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 회의록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졌었는데 이번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지난 6월 15일하고 16일에 있었던 미국 FOMC 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 대한 그 관심도가 여전히 좀 시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됐었던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이퍼링,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월가에서 관심이 많았던 그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지난달 그 회의 직후에 나와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화제가 됐었는데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논의, 즉 토킹 어바웃 테이퍼링 이거는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논의는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이거 회의록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었나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기는 여전히 각 그 비둘기파와 매파 간의 이견은 여전히 치열했었던 것으로 좀 나와지고 있고요. 일단은 여전히 매파에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일찍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에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의 기대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매파의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비둘기파에서는 여전히 그 자산 매입을 목표를 변경하기 위한 조건을 보자면 이런 거는 여전히 좀 더 계속 평가를 하고 시장에 대한 지표들을 여전히 계속 살펴보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매파라고 하면 돈줄 제기 좀 나서야 된다는 거고 그 반대에 있는 비둘기파는 지금은 아직
돈줄 줄 때가 아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연준 내에서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 회의록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 MBS 즉 모기지 담보증권 축소 얘기도 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뭐 과거에 이제 FOMC가 뭐 테이퍼링을 처음 시도를 한 것도 아니었었고 네. 예전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도했을 당시에서도 이제 뭐 국채 매입보다는 MBS 자산 매입 축소가 먼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MBS 매입 축소의 방향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방향성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MBS를 먼저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뭐 사실은 뭐 이전에 뭐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내용들은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제 사실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떠들었죠. 뭐 그 이 부동산 거품, 부동산 시장 너무 과열됐다. 이거 잡기 위해서 MBS부터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증권부터 줄여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또 테이퍼링도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회의록에서 확인한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긴 됐는데 그 얘기가 다수는 아니었다. 뭐 이런 게 확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프리아 미스라라는 TD증권 금리 전략 글로벌 헤드가 좀 저희 코멘트를 한 게 있는데요. 이번 회의록에서 새로 나온 거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직 합의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 이게 이번 회의록에서 새로운 걸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록 내용을 보면은 당장 무슨 테이퍼링이 있고 이렇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계속 이번 주에 발표된 뭐 지난달에 나왔던 회의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8월에 있을 잭슨홀 회의를 계속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QE라든지 중요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서는 잭슨홀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왔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FOMC 추후에 있을 FOMC 회의라든지 잭슨홀 미팅에 관련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건 이제 8월달에 이제 8월 말에 글로벌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발표들 이제 미 연준 의장들이 해왔는데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좀 전반적인 컨센서스 뭐 동의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어떤 힌트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월가 3대 지수는 다 상승을 했고 저기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또 모습을 보였어요. 그 브리핑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뭐 한때 1.3% 선 아래까지 떨어졌고 그 전날보다 일단 0.04% 포인트 떨어진 연 1.33%의 10년 만기 국채가 거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한 것 중에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의심했던 것만큼 매파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고요. 조만간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는 좀 제한적이었다. 즉 소수파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슈인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 시기 이거에 대한 그 과연 연준이 힌트를 줬나 의사력에서 근데 힌트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디디 사태, 테슬라까지 불안 요 얘기인데요. 디디 사태라는 것은 며칠 전부터 좀 계속 저희 방송에도 조금씩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그 미국 증시에 상장된 최근에 상장한 중국판 우버란 디디 추싱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막 그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조사를 하고 앱마켓에서 앱도 다운로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하니까 이 당연히 디디 추싱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까지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죠? 이 테슬라까지 좀 불안하다 뭐 아무래도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었던 의견이었었는데요. 뭐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에 관련된 그 디디 추싱과 테슬라를 이렇게 뭔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둘 다 일단은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 정보라든지 아무래도 고객의 신분, 그다음에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라든지 이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두 회사 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쪽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은 뭐 세 가지 추세로 지금 포인트를 잡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제 중국 디디 추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의 규제가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미국 이제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본사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같고 특히나 테슬라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련된 기업들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 자체라는 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 시장을 갖고 있고 특히 공급 시장도 갖고 있죠. 많이 좀 요새 그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도 현재로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산업이 가장 성장이 빠른 상황이고 테슬라는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올해 1분기에서 전체 매출에 봤을 때는 4월 달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1등을 기록을 했었고 1월과 3월까지 올해 1분기 중에서도 그 전체 테슬라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왔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 현재 뭐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든지 이런 온라인 데이터에 관련된 규제가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 그 디디 추싱을 조사한 이유가 그과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데이터를 외국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테슬라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단 테슬라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 차들의 특징은 그 데이터들이 어딘가 지금 그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서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혹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중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문을 지금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의 그 조치들이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디 추싱 때문에 일단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한 경우도 상당히 지금 피해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례를 들자면 그 트럼프 정부 때 작년 11월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발동한 조치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일단 선제적인 좀 조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상장돼 있던 DR 종목들이 중국 통신주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사태가 좀 있었었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미중에 관련된 갈등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사실 지정학적인 문제 이게 사실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인 디디 사태, 그 테슬라까지 불안 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 번째 이슈는 미국에서 이제 구인이 넘치는데 이 구인 넘치는 게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칠지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나온 뉴스는 이제 미국 노동부가 이제 발표한 데이터인데 올해 채용 공고가 920만 9천 건 이게 사상 역대 최대. 그러니까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채용 공고는 3월 이후에 매달 계속 역대 최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900만 개 넘게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실제 고용이 되는 사람들은 그거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통계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나온 고용 통계 보면 6월 달에 일자리 85만 개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늘긴 했지만 사실 갭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도 아직 고용은 700만 개 이상 줄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좀 어떤 게 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네. 보자면 뭐 미국 고용 시장은 뭐 일부 병목 현상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네. 현재 상황은 고용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 네.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볼 수 있고요. 네. 임금 상승은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거꾸로 이제 6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죠. 예. 어제도 약간 특히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뭐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PMI 지수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업 지수를 좀 많이 챙겨보는 상황이고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서비스업 세부 지표 중에 고용 지표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고용 지표가 뭐 예상보다는 좀 많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고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예상만큼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보자면 여전히 뭐 경기 회복도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직은 그 고용 지표에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 좀 여전히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그러니까 저기 일자리를 주겠다는 기업들은 많은데 아직 이제 일자 찾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적은 상태니까 이제 구직자들이 우위에 있는 이런 시장이 되고요. 어제 나왔던 그 서비스업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한 ISM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앤서니 리베스 협회장이 어제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 그러니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일자리로 일자리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대는데 실제 보면 이제 4월 달에는 한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그만뒀대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작년에 2배에 가까운 숫자라서 아니 경기가 좋은데 왜 다 일자리를 그만두냐 들여다보니까 이게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지금 다들 이동을 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러 나가는 사람도 적은데 그 사람들마저 막 계속 이동을 해가니까 이제 임금이 계속 오르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는데 실제로 지금 임금 상승을 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임금 상승을 보면 연율,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6.6%. 그러니까 1980년 이후 가장 강한 흐름이랍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렇게 임금이 많이 올랐던 때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일단 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뭐 거기 배송해야 되니까 또 엄청나게 사람들 채용해야 되죠. 그리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치폴레, 맥도날드 또 거기서 또 이제 매장에서 또 서비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의류업체 언더아머 이런 데서 매장에서 접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다들 임금 올린다는 지금 소식을 좀 내고 있어요. 임금 올리겠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고용 시장이 구직자 우위로 가면서 임금 상승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기존의 추세보다 한 1%포인트 높아지면 핵심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물가를 뺀 코어 인플레이션이 0.05에서 0.15%포인트 추가로 상승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좀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그 아마존 뭐 맥도날드 이런데 사실 지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인데 이런 데서 임금이 많이 오르면 그게 사실 그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지속될 것이냐 이런 게 월가의 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연준에서 사실 회의록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근데 뭐 지금 월가가 예상하는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연준의 판단은 아직은 뭐 노동력 부족 관련된 내용은 뭐 여름 이후에는 좀 다소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지난번에 그 6월 FOMC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하면서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의회 증언에서도 그 가을 되면은 좀 확실히 풀릴 거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왜냐하면 9월 달 되면 이제 미국은 뭐 백신 접종이 거의 그 집단 면역 수준이 되고 그러면 뭐 학교랑 뭐 그 보육원, 어린이집
요양원 이런데 다 문을 열면서 돌봄을 더 이상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찾아 나서면 좀 일자리 찾아 나서는 사람들 부족 현상이 해소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추가 실업 수당 이것도 그렇죠. 이제 9월달에 이제 다 이제 추가로 주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예. 그런 그 이후에 뭐 실업 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일자리에 안 찾아 나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없어질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슈 미국에서 구인은 넘치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 연준이 아직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힌트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나 고용 지표 등 이 경제 상황 변화를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언젠가 돈줄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인 테슬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아직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솟아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증시에 미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에서 구인과 구직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 연준은 여름이 지나면 이 상황은 좀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이 인플레로 이어질지 레이더를 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7월 8일 목요일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평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자, 최진 팀장님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돼 가는데요. 자, 오늘 하루 월스트리트 같이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소폭적인 상승을 좀 여전히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뭐 뚜렷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때일수록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을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지루한 장세이긴 하지만 좀 지켜볼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7월 8일 목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 세 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스마트비즈 추진부의 최진 팀장님이셨고요.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